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고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면 이제 소셜 딜레마라는 영화가 요새 나오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화는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SNS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SNS 기업들은요,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을 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페이지에 들어가서 몇 초를 스크롤하고 있는지, 몇 초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샀는지,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는지 등을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개인의 정보를 분석을 해놓죠. 그래서 저희가 전혀 다른 사이트에 가더라도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광고란에 아까 내가 한 30분 전에 봤던 비슷한 상품이 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상에서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누르고 보고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은 정보들을 이제 SNS 회사들에서 때로는 구글에서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들이요 한 개인의 생각, 심리를 관찰하고 이용하고 어떤 그 요소들을 조작함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제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이게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로를 태그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고 좋아요 버튼을 만들고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달고 있다면 실시간으로 댓글 달고 있는 이모티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SNS에 더 많이 머무르고 그래서 광고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한 이런 데이터 활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조작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은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띄웠을 때 반응하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심리를 조작하고 이용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문제를 제기했지만 데이터 활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이제 발전시킨 나라고 이제 뼛속 깊이 이런 세계관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유용하다면 실용적이라면은 그것이 도덕적인 느낌과는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냥 고하게 되는 도덕적인 이 죄책감 정도는 그냥 털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SNS에 마치 마약 중독된 것처럼 얼마나 쉽게 중독이 되기 쉬운지 이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갖고 있는 이 빅데이터 기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초개인화 이 정보가 실용주의의 끝판왕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영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완전한 진리 8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이 진화주의적 무신론이 어떠한 영향까지 흘러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실용주의로 이어지고 이 실용주의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상대주의까지 영향을 주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화주의에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존재를 했다면 그것 자체가 어떤 경쟁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들은요, 결국에는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무엇인가가 옳고 무엇인가가 틀린지는 계속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응한 그 이론들만 살아남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지식조차도, 진리조차도 완전한 거는 없다. 그때그때 다른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과 진리라는 것이 그냥 우리 삶의 유용성을 실현해주는 도구에 불과하지 무엇인가를 옳고 그르다라고 언제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이 정리를 해보면 도구주의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상의 흐름 속에서 미국은 실용주의라는 이런 철학적인 베이스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사실과 가치, 이 뭔가 모순적인 이 생각들을 한 번에 이렇게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용주의라는 철학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실용주의라는 것은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실용성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진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예를 어떤 것을 드냐면요, 사법부가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법원,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만 하죠. 입법을 하는 것은 국회라든지 입법부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법을 해석하는 이 법원에서조차도 이 정의와 공의와 뭐 진리를 따라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자체가 법에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해서 마치 법을 만들어내는 것과 좀 비슷하더라라는 거죠.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권한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근데 로 앤 웨이드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 여성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입법을 한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뭐 낙태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도 그 두 진영의 사람들의 이견이 없이 이거는 사법부가 법을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뭔가 개인의 권리를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법원도 그것을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판결 이후에 미국의 수많은 주에서 낙태를 합법화하는 입법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 자체도 뭐 영원한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냐라는 얘기를 실용주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결국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윈의 진화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절대적인 진리가 계속해서 없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 지금 이 시대에만 옳고 시간이 지나가면은 지금 우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또다시 바뀌어간다. 적응해간다. 자연의 선택에 의해서 살아남은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게 계속해서 커다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0년 전에 유행하던 MP3 플레이어를 뭐 집을 정리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물처럼 느껴지죠. 아니면 뭐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이어폰을 끼고 다녔던 그 워크맨을 한 20년 만에 꺼내서 보면은 굉장히 그 옛날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다지 쓸모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정도의 지식이 도구라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다할 때까지만 맞고 영원한 진리 자체는 없는 것 같다. 이게 이 실용주의 안에 흘러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생각의 흐름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과거에서 진리라고 얘기했던 그 많은 것들을 부정하는 논리로 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8장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런 생각의 흐름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받는 이 교실에까지 어떻게 파고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는 무엇인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만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또 교육 이론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네가 스스로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거 역시도 맞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이 주관적인 생각이 절대화되는 이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생각의 흐름들은 점점점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윈주의, 과학의 영역에서 처음 출발했던 이 이야기가 뭐 심리학, 뭐 교육, 뭐 우리가 보는 뭐 드라마,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런 영역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절대적인 진리 자체를 거절하고 또 헤매게 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주의를 보면은 모든 것은 상대주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절대적인 원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있는 거죠. 상대주의를 얘기하지만 상대주의라는 그 기준 자체가 또 다른 절대적인 원칙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논리와 한계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낸시 피어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진리는 복음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그냥 우연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은 것만이 진리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모순점에 부딪히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것을 해석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이 실용주의가 뭐냐, 뭐 세계관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소셜 딜레마라는 것을 보시면은 더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근하게, 얼마나 우리 심리와 우리 내면과 우리 영혼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거절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걸음을 함께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다윈주의에 관련한 큰 주제는 여기 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9장에는 또 다른 커다란 주제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눈, 새로운 생각, 신목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